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8월 27일 아침 10시 신고가 한 통 들어옵니다. 서초경찰서죠? 여기 반포동 빌라인데요. 지하방에서 악취가 너무 나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며칠째 보이지도 않고요.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빌라로 출동을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문을 따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이 모습은 예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우선 좁은 방 안이 온통 피바다. 경찰들도 헛구역질하면서 코를 막았고요. 숨을 못 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바닥에는 막 구더기가 들끓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던 여성이 가슴에 부엌칼이 꽂힌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하 셋방. 악취 정도로 봐서는 이 시신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여요. 또 한여름이라 부패 상태도 심각했고요. 시신을 살펴보니까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온 몸에 7군데나 깊은 자창이 나 있더라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범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이렇게 깊숙이 칼을 꽂고 갔다? 이게 우발적인 강도살인보다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당시 32살이었던 마씨. 수년 전에 이혼을 하고 반포동 지하 빌라를 얻어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없을 만큼 고립돼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나 좀 보니까 생전 마 씨는 이 서초구 일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수입이 변변치 못하니까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딱한 형편의 여성을 누가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을까요? 범인의 원한이 어디서 온 거냐고요. 경찰은 마씨 주변 인물들 탐문 수사했죠. 생전 혹시 치정이나 채무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 없는지 조사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연인들은 어떨까요? 한때 마씨에게는 사귀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격렬한 반대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애인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 머리카락 없어요. 그럼 뭘로 수사를 하죠? 수사는 계속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신에 칼이 꽂혀 있었잖아요. 그게 부엌칼인데 거기에도 범인 지문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평소 마 씨가 집에서 쓰던 평범한 식칼이었고요. 그나마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집안에 남아있던 여러 개의 족적입니다. 근데 또 이 족적이 245mm 사이즈의 여성용 슬리퍼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건 범인이 여성이란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아요. 가슴에 칼이 깊게 꽂힌 걸로 봐서는 범인은 힘이 센 남성이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요. 게다가 현장에 튄 그 혈흔들을 분석해 봐도 그 위치가 일반적인 여성의 키와는 일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족적들은 어쩌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슬리퍼를 신고 남긴 게 아닌가로 분석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범인은 범죄에 매우 익숙하거나 또는 상당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던 중 집안 한쪽 벽면에서 피해자 마 씨의 게 아닌 타인의 미세한 혈흔이 극적으로 발견됩니다. 분석 결과 O형이에요. 근데 마 씨는 O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부엌칼로 상대를 아주 세게 내려 찍다 보면 그 충격으로 손이 칼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범인 또한 손에 상처를 입었을 텐데 이때 혈흔이 튄 것으로 경찰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지인의 제보도 접수돼요. 마 씨의 사망 추정일인 8월 21일 낮 12시 반쯤에 그녀가 지인과 통화를 하며 남긴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지금 집에 가스검침원이 와 있어. 이거 결정적인 제보입니다.
경찰은 즉각 이 날짜에 이 집을 방문한 검침원이 누구였는지 찾아 나서요. 근데 이상해요. 가스 회사에서 검침을 나온 내역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검침원을 가장해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지금껏 경찰의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면식범이라면 굳이 검침원으로 가장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경찰은 그전에 계속 면식범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깨고 경찰은 이 일대 동종 전과가 있는 전과자 또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마침 이 피해자가 살던 빌라촌 여기가요. 그 피해자 마씨처럼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아주 유의미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 반포동과 논현동 일대에서 비슷한 강도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다 보니 신고를 꺼린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범인이 도시가스 검침원을 위장해서 집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점점 좁혀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찾던 범인에 대한 실마리 얻었고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34살의 강 씨. 근거가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로 이걸 찾았어요. 이 일대에서 그 강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유독 그 사람의 휴대폰 신호가 함께 잡혔던 겁니다. 심지어 그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돌연 번호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아주 수상한 행적을 보였고요. 이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은 앞서 다른 피해자들을 어렵게 설득을 했고 강간 사건과 관련된 정액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DNA는 정확히 강 씨 것과 일치했어요. 서초구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 강간 범인이 강 씨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경찰은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토대로 강 씨의 행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 결과 충북 음성군 쪽에서 신호가 있어요. 천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그가 은신해 있는 곳을 찾아냈고 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하긴 일렀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를 검거하자마자 확인한 건 혈액형, O형입니다. 그런데 검거된 강 씨가 완강해요.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강남 일대의 피해자들과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워낙 강 씨가 완강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피해자한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경찰 또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 설득해요. 다행히 극적으로 용기를 낸 한 여성이 협조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대질신문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강 씨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게다가 경찰은 그 마 씨의 살해 현장에서 채취한 미세 혈흔의 DNA 검사 결과까지 우린 증거가 충분해 라는 걸 막 들이밀었죠. 결국 그는 무너졌고 강 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마 씨의 살인사건은 물론이고 그동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강간까지 그가 자백한 범행이 무려 15건에 달합니다. 이건 마 씨가 살해된 지 43일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죠. 범인의 이름은 강인철. 제주도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로 상경한 뒤 유흥업소 DJ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별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다고 말해요. 이별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 그래서 너 진짜 범행 동기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사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여자들이 4차례나 집을 버리고 떠났다. 내 애인 역시 나를 떠나지 않았냐? 그래서 여자들에게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불쌍한 인생 살았다고 막 끼워 맞추기 같지 않나요? 어쨌든
첫 범행은 2001년 12월 13일 오후 5시. 범행을 계획하고 칼을 소지한 채 반포동의 주택가를 서성이고 있던 중에 막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 여성의 머리채 붙잡고 바로 칼을 들이댔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때 방 안에 또 다른 2명의 여성이 자고 있더라고요. 강인철은 이 3명의 여성을 모두 위협하면서 각각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하고 그 사이 금품도 챙기고 또 이들을 상대로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강인철은 짜릿함을 느꼈어요. 원하는 걸 모두 얻은 데다가 경찰 신고도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이후 강인철은 수차례 범행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꼬리를 잡혀서 체포된 적도 있었죠. 근데 성과도 없고 또 그 전에 모든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습니다. 감옥엔 안 가는 거예요. 이후 그는 논현동 거리에서 노점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또한 다른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현동에 밤이 되면 수많은 유흥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들을 관찰했어요. 그러다가 딱 타겟을 잡으면 그녀의 뒤를 밟습니다. 혼자 사는 거 확인했고 며칠 뒤 검침원을 가장해 그 집에 침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도와 강간을 일삼는 게 범행 패턴이 된 거죠. 그러다 2004년 8월 21일 낮 12시 30분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곳이 바로 마 씨의 집이었습니다. 마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요. 강인철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점검을 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마 씨는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사실 이날은 그녀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외출을 계획하면서 설레어 하고 있었는데 마 씨가 친구와의 전화 끊고 막 외출 준비를 했지만 끝내 그녀는 자신의 생일날 처참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강인철은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서 그녀를 위협했어요. 마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했는데 범인도 여기에 놀랐는지 흉기를 마구 휘두르게 되고요. 끝내 그녀를 살해하고 만 거예요. 사실 강인철에게도 이 살인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때 범죄는 많이 했잖아. 그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시 후 이게 마치 원한에 의한 살인 현장인 것처럼 모든 걸 위조한 거예요. 돈은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걸레 가지고 자기 지문, 족적 일일이 다 닦아냈어요. 이때 일부러 마 씨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족적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현장 위조가 다 끝나고 자기 신발, 여기도 피가 묻었잖아요. 욕실에서 깨끗이 피를 닦아낸 후에 이 집을 빠져나옵니다. 와, 이게 초범 맞아요? 강인철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는 결코 그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증거를 인멸하는 흔적이나 현장을 조작하는 정황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지능적이지 않았나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평소에는 어땠을까? 이런 조짐이 없었을까? 놀랍게도 범행 당시 강인철은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들 이래요. 아, 인철이요? 걔 되게 차분하고 되게 순한 앤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흉기 들고 돈 뺏고 여성 강간하고 연쇄 강도짓 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놈이에요. 이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나 봅니다. 근데 더 충격인 게 뭔지 아세요? 애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훔쳐온 돈으로 애인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줬고요. 정말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당시 강인철은 경찰들 사이에서 제2의 유영철로 불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잡히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거예요. 결국 그는 살인 그리고 15건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게 2004년이었으니까 20년이 지났네요. 그렇다면 강인철이 만약 모범수로 조용히 생활했다라는 가정하에 어쩌면 머지않아 가석방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는 교화되었을까요? 교화되었다고 한들 그가 당신의 이웃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일날 마 씨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유족이 없어서 오죽하면 담당 형사들이 위령제를 대신 치러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위령제를 지내고 난 뒤부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거 아니냐라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결국 강인철을 검거했고요. 정말 그 위령제로 그녀의 영혼이 위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일 월드컵 준비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2002년 4월 30일 자정이 조금 넘은 야심한 시각에 용인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주차장에 수상한 남성 2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더니 이내 주차장에 세워진 차 한 대로 다가갔고 바로 번호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CCTV를 보고 있던 경비업체 직원들이 이걸 포착했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남자와 20분가량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그들을 붙잡는 데 성공하죠.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명은 이미 도주합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남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남의 차 번호판을 떼어가려던 이들, 대포차를 유통하는 좀도둑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주차장 인근에 이들이 타고 온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승용차였죠. 하지만 신원조사차 경찰이 문을 열고 들여다본 순간 정말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젊은 여성 시신 5구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 모두 손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끔찍한 모습에 경찰도 바짝 긴장했고 이내 차량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는데 삽과 괭이, 노끈, 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현금과 수표 60만 원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두 남자의 범행 도구들이었겠죠. 또 그들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짐작해 하는 증거들입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남성은 7, 8년생, 당시 25살이었던 허재필, 그리고 도주한 사람은 74년생, 당시 29살의 김경훈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만난 지 한 달 정도 된 직장 동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둘은 형-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한 달 전인 2002년 3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 모두 여기서 일하던 종업원이었는데 일도 같이 하고 또 사는 것도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서 금방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은 사실 판이하게 다릅니다. 허재필은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한 후에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나름 상처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에는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김경훈을 만났을 당시에 약 800만 원 정도의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경훈은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부모님은 명문대 출신의 교육자 집안이었고요. 가정 형편도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허재필이 김경훈을 꼬드겨서 이런 범행을 시작했나 싶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술에 따르면 김경훈이 먼저 야, 너 카드비 갚아야 되지 않냐? 라면서 범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경훈은 특수강도를 포함한 전과 7범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재필에 따르면 그가 항상 돈과 여자를 타깃으로 삼았고
여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며 입버릇처럼 말했다는데요. 당시 두 사람이 클럽하우스에서 받던 월급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카드빚에 허덕이던 허재필, 나도 좀 한탕 크게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훈의 범행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레이더에 걸린 첫 번째 희생자는 김경훈이 자주 다니던 샵의 헤어 디자이너 A씨였습니다. 2002년 4월 18일, 두 사람은 퇴근 후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A씨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근하게 집에 태워다 드릴게요 라면서 차에 태우게 되죠. 이후 그녀를 용인 휴게소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칼로 협박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갈취합니다. 자, 이들이 원하던 돈을 얻어낸 상황이에요.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들은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의 시신을 안매장했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하게 되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이 마침 한 고속도로 휴게소 ATM 기계에서 젊은 남성이 A씨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즉각 용의자로 선정이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화면이 너무 흐린 탓에 얼굴을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렇게 수사의 속도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허재필과 김경훈은 첫 강도살인 이후에 며칠이 지나도 자신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즉각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해요. 그러고 보니까 자차를 계속 이용하는 건 분명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방법은 바로 불특정 다수가 별 의심 없이 올라타는 택시. 게다가 여자만 골라 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었죠. 4월 27일, 두 사람은 수원시 법원 사거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 접근했고 번호판과 택시 캡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김경훈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해요. 이 가짜 택시를 몰고 용인, 수원 일대를 다니면서 최적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되는데요. 머지않아 그날 밤 11시, 피아노 강사였던 B씨가 수원 삼성전자 입구에 세워진 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이후 그대로 신갈에 있는 외진 주차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를 갈취당합니다. 이후 범인들은 노끈으로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했고 두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세 번째 살인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28일, 20대 여성 C씨가 택시에 탑승을 하는데 이전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뺏기고 폭행당한 후 살해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들의 진짜 목적이 정말 돈인지 아니면 무차별 살인인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요. 게다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두 사람이 망설임이나 죄책감을 가지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뜻을 맞춰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어쨌든 당시 김경훈과 허재필은 신이 나 있었죠. 범행이 술술 풀려나가자 전보다 더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빨라졌죠. 세 번째 살인 이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은 4월 29일 새벽 5시. 이 살인 택시를 몰고 마치 먹잇감을 찾듯 어슬렁거리던 두 사람은 수원 메탄동에서 3명의 여성 일행을 발견합니다. 새벽에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유흥을 즐기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무리에게 다가간 김경훈과 허재필은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접근했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친구 3명이 함께 있는 어떤 상황이고 또 수적으로도 이들보다 많기 때문에 당장 겁을 낼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5명이 탄 차는 한참 달리게 되는데 잠시 후 용인 휴게소 인근 갓길에 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허재필과 김경훈은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의 수가 많았다 해도
건장한 남성 둘을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2명의 여성은 성폭행까지 당합니다. 이후 3명의 여성들이 차례차례 서로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노끈에 목이 메어서 죽어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극한 공포감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하려고 저항했지만 그 외침도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인을 끝낸 범인들은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마치 마네킹을 쌓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들의 이 미친 듯한 살인 질주로 지금껏 총 6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쯤 하면 됐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심지어 허재필과 김경호는 또다시 추가 범행을 계획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차 번호판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훔칠까 물색을 하던 중에 근처에 있는 삼성 반도체 주차장으로 향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번호판을 떼던 모습이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이 그들 차에서 시신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이 광란의 살인 택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5구. 참고로 첫 피해자 A씨는 암매장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빠져 있었죠. 그렇단 얘기는 경찰이 처음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힌 허재필 또한 5명의 살인에 대해서만 인정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경찰이 차 안에서 발견된 이 삽과 괭이에 흙이 묻어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건 분명 또 다른 살인을 은폐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ATM기 그 CCTV 화면 속 남성이 김경훈과 묘하게 닮았다라는 점을 찾아냈고요. 결정적으로 화면 속 남성이 쓰고 있던 모자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되면서 드디어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허재필은 A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속속 들이밀자 포기한 듯 범행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시신 5구를 차량에 쌓아놨을까요? 아시다시피 시신은 숨진 지 3시간만 지나도 부패가 진행되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를 참고서 차에 태연히 싣고 다녔다라는 점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허재필은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묻어버리려고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니 무섭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허재필은 전혀 전과가 없던 사람입니다. 김경훈을 만나서 단시간에 잔혹한 살인마로 돌변해버렸다? 이 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편 현장에서 도주한 김경훈. 김경훈은 이후에 동생이 살던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도피 자금을 받았고 잠적해버렸죠. 경찰이 혈안이 돼서 그를 뒤쫓았는데 마침내 포항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후 불시에 그가 머물던 월세방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범인 김경훈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그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결말을 예감했었는지 이미 유서도 작성해둔 상황이었어요. 자, 김경훈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허재필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수사에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공범이 죽었다. 허재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지금껏 설명드린 이 모든 사건 정황은 허재필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경훈이 원래 나한테 범행을 먼저 제의한 거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허재필은 나는 여성들을 살려주고 싶었는데 김경훈이 불안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인에 가담했다 라면서 모든 책임을 죽은 김경훈에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던 중에 허재필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김경훈이 함께 양쪽에서 노끈을 잡아당겨서 여성들을 교살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명이 여성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이 목을 조르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허재필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의 자백과는 반대로 허재필이 오히려 살인을 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경훈이 전과 7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단순 강력범 사건이었고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6명을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되었다? 이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죠.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전과가 전혀 없는 허재필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가 그동안 살해 본능을 숨기고 살아왔던 어떤 사이코패스였다면 또 모르지만요. 허재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 살인은 두려웠지만 점점 일이 커질수록 나중엔 최면에 걸리듯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던 도중에 웃음까지 났다라는 말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2003년 이 사건의 긴 재판이 치러졌고 결국 허재필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19년째 복역 중입니다. 카드빚 8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광란의 살인. 허재필, 김경훈이 6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갈취한 돈은 신용카드 520만 원, 그리고 현금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준비로 전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다 집중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유례없는 엽기성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요.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만약 이 사건이 이번 달에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았을 게 당연한 사건이죠. 사실 언론 보도가 좀 크게 되고 이후에 다양한 제보가 이어지면 어쩌면 경찰도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여러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범인들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진짜 범행 동기조차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좀 단순한 정보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죠. 이 두 사람 중 진짜 주동자가 누구였느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과거 행적도 중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정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닌지 또 그걸 찾아내지 못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전과가 없다 해도 과연 허재필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심도 있는 사건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2002년 용인 살인 택시 사건.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